안녕하세요.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긴 40대 남자입니다. 스스로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일 중 하나는 바로 남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더군요. 쉽게 남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외로워지기 마련이니까요. 때문에 저는 그런 불행 속을 벗어나려 지금도 아주 많은 노력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게 이런 서글픈 불신이 생겨버린 건 제 이혼에 얽힌 사건 때문인데요. 오랜만에 혼자 술도 한잔한 김에 그때의 일을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어요. 저는 한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대학을 타지에서 나오긴 했지만 취업을 하며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저는 전공을 살려 마루와 장판을 시공하는 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경험을 쌓은 후엔 직접 제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제법 성공을 했죠. 그렇게 일만 하고 살던 지역에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1년 동네 후배에게 같은 시청 공무원이던 아내를 소개받았습니다. 형님, 드디어 어린 시절 형님께 받은 은혜를 제가 갚을 날이 왔습니다. 은혜? 무슨 은혜? 에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며 살았는지요. 만약 형님이 아니었으면 전 학창시절 내내 삥이나 뜯기며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 후배 태환인 어릴 적부터 비리비리하고 약해서 무시를 많이 받던 애였습니다. 제가 후배 어릴 적부터 친했던 건 아니에요. 어릴 적엔 그냥 숫기 없는 동네 동생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집에 가던 제가 동급생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후배를 발견한 겁니다. 야, 니들 뭐야? 왜 내 동생을 괴롭혀? 어디 나한테 인생교육 한번 받아볼래? 당장 저리 안 가? 니들 앞으로 내 동생 또 건드리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해줄 거야.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동네 동생이 안쓰러웠던 전 일부러 과장되게 그 애들에게 겁을 줬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또래보다 덩치도 크고 취미로 무술도 이것저것 배웠었어요. 때문에 학교에서 노는 무리에 속해 있진 않았지만 친구들도 선배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죠. 그런 제 으름장에 후배를 괴롭히던 동급생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도 전 다른 애들이 후배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줬어요. 원체 누가 누굴 괴롭히는 일도 싫어했거니와 그게 동네 형된 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때부터 후배는 저를 많이 따랐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나경입니다. 태환 씨가 엄청 좋아하는 형님이라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엄청 듬직해 보이시네요. 후배는 일밖에 몰라 주위에 여자가 없던 제게 은혜를 갚겠다는 말로 소개팅을 주선해 준 겁니다. 쑥스러웠지만 그 말이 고맙기도 했고 저도 슬슬 연애를 하고 싶던 터라 저는 소개팅에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보다 2살 어리던 통통 튀는 매력의 아내에게 호감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아내는 보면 볼수록 밝고 귀여운 사람이더군요. 우린 2년의 연애 후 제 나이 30대 중반에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됐습니다. 고맙다 태환아. 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어. 정말 축하드려요 형님. 축하해요 나경씨. 형님, 제가 이만하면 은혜를 제대로 갚은 거죠? 앞으로 꼭 잘 사셔야 합니다. 우린 고마운 마음에 주선자인 후배와 후배 아내에게 비싼 밥을 샀습니다. 또한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땐 손이 덜덜 떨리는 금액에 비싼 양주도 선물했어요. 그리고 우린 결혼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후배와 친하게 지냈죠. 가끔은 후배 부부와 부부끼리 밥도 먹고 아내와 후배와 친한 공무원 몇 분과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2번이나 다녀왔어요. 형님, 사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제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이웃남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후배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년 뒤에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후배에게 사정을 들어보니 재수 씨가 밖으로 너무 나들던 후배에게 이혼을 요구한 거더라고요. 결국 후배는 아들의 양육권도 재수 씨에게 빼앗기고 혼자가 된 거죠. 당시 후배는 속상하다며 저희 집에 와서 몇 번이나 술을 마셨었어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후배를 위로해주기도 했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쓴소리도 해줬죠. 아니, 결혼했다고 사람이 꼭 집에만 갇혀서 살아야 하나요? 저도 사람인데 친구들이랑 새벽까지 술도 자주 좀 마실 수 있고 주말엔 PC방에서 밤도 좀 샐 수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로 애까지 낳고 산 남편을 버린답니까? 안 그래요, 형님? 이 한심한 놈아. 네가 아무리 내 후배라도 난 솔직히 재수 씨 편이야. 총각 때처럼 살고 싶으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그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닐 시간에 재수 씨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 맞벌이 하랴, 너 없이 혼자 집안일 하랴, 애 보랴. 몸이 2개여도 모자랐겠다 이놈아. 그 와중에 너 때문에 스트레스까지 받을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냐? 내가 형으로서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너 평생 재수 씨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 정신머리 안 고칠 거면 재혼 생각은 절대로 말고 꼬박꼬박 양육비도 밀리지 말고. 여보 그만해. 안 그래도 속상한 태환 씨 거의 울겠어. 아내는 제 말에 시무룩해진 후배를 달래며 저를 말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저는 때론 이렇게 쓴소리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며 후배를 더 단호하게 혼내곤 했죠. 어릴 적부터 저를 많이 따랐던 후배였으니 더더욱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요. 그 후 다른 사람들과 부부 동반으로까지 어울리는 일은 없었지만 저와 아내는 여전히 가끔 후배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없어도 아내는 친한 공무원 동료들과 후배와 다 같이 한 번씩 회식 겸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죠. 그러다 한 번은 회식이 끝나고 온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태환 씨, 요샌 집에 가면 너무 쓸쓸해서 공원이라도 한 바퀴씩 산책하다 들어간대. 그럼 피곤해서 금방 골아 떨어질 수 있다고 말이야. 아휴, 그렇게 쓸쓸하면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지. 왜 같은 지역인데 굳이 혼자 산대 걔는? 눈치 보이니까 그렇겠지. 너 그렇게 이혼당할 줄 알았다고 태환 씨 부모님이 엄청 뭐라고 하셨다잖아. 진즉 좀 잘하지 그랬냐고. 있지 여보. 난 가끔 태환 씨 보면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 우린 태환 씨 덕분에 이렇게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태환 씨는 이혼해서 애까지 떨어져서 쓸쓸히 살게 됐잖아. 우린 꼭 이혼하지 말고 잘 살자. 안타깝지만 다 자업자득인 일을 어쩌겠습니까? 저와 아내에겐 절대 그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도록 더 좋은 남편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아내의 말대로 우린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잘 해내고 있었어요. 물론 작은 소동이 몇 번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동은 주로 처가에 관련된 일들이었죠. 으아, 취한다. 장모님, 술 더 없어요? 없으면 좀 사다 주세요. 장인어른이 여기 좀 앉아보시고요. 사실 제가 사이로서 좀 서운했던 일이 있어서요. 우리 오늘 술도 기분 좋게 취했겠다. 허심탄회하게 대화 좀 해봅시다. 제가 결혼한 지 1년 뒤 3남매 중 막내였던 처제는 회사원인 동서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엔 순하디 순한 사람인 것 같더니 동서는 술에 취하면 술버릇이 아주 진상이더라고요. 난동을 부리거나 손버릇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사람이 굉장히 건방져졌죠. 그 모습을 봤을 때 처가 식구들 모두 당황해했어요. 처제는 술을 못했던지라 동서와 취할 정도로 술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며 마찬가지로 당황하더군요. 저는 처가의 맞사위로서 그런 꼴을 절대 두고 볼 수 없어 화를 꾹 참고 동서에게 냉수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에? 이거 술 아니잖아 형님. 물은 됐어요. 마시고 정신 차려. 아니면 이 물이 자네 목구멍이 아니라 얼굴에 끼얹어질 거야. 난 그렇게라도 자네 정신 차리게 해야겠거든. 김서방, 난 특히 어른에게 버릇없고 무례한 사람을 무지 싫어해. 그러니까 그 물 마시고 당장 장인 장모님께 사과드려. 제 으름장에 그제야 동서는 눈치를 보며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술이 깬 동서는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떠올리곤 저와 장인 장모님께 100배 사죄를 했죠. 그래도 천성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도 처제도 처가 식구들도 모두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 뒤 다행히 그런 말썽은 없었지만
그 뒤 동서는 저만 보면 눈치를 보곤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처가 일어났던 또 하나의 소동은 바로 처남의 일이었어요. 삼남매 중 유일하게 결혼도 연애도 하지 않고 장인 장모님과 함께 살았던 처남은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처남은 제가 결혼하기 전해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전부 투자해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더군요. 하지만 처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 처남의 사업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죠. 장인 장모님 또한 처남의 사업에 돈을 대주셨기에 그땐 처가가 정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처남이 제 사업장 근처까지 찾아와 제게 머리 숙여 부탁을 하더군요. 매영,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요. 저 딱 3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3천? 왜? 갚아야 될 급한 빚이 그 정도 되는 거야? 아니요. 다행히 이것저것 흩어져 있던 돈을 끌어모아서 빚은 거의 갚았어요. 근데 매영, 저 재기할 돈이 필요해요. 비록 망하긴 했지만 저 저번 사업에서 얻은 교훈도 크고 배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되면 꼭 안 망할 자신 있어요. 처남은 사업이 잘 되면 꼭 제 돈 먼저 갚겠다며 간곡히 제게 투자금을 부탁하더군요. 솔직히 3천만 원이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제 사업이 안정적이라고 한들 제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처남의 부탁을 무턱대고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본 처남은 매사에 열정적이고 또 그만큼 신중한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끈기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기에 저는 우선 처남의 계획을 경청해보기로 했죠. 그리고 처남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전 아내와 상의 후 처남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해요, 매영. 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그 일로 처남뿐 아니라 아내와 장인 장모님도 제게 무척 고마워했어요. 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선 안에서 처남에게 사업적으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남은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며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더군요. 그 결과 처남은 제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던 해엔 제게 3천만 원을 전부 갚을 수 있었어요. 됐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이자라며 웃돈까지 보태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빨리 사업을 자리 잡게 할 수 있었던 건 다 매영 덕분이에요. 매영한테 고마워서라도 빨리 돈을 갖고 싶어서 저 진짜 이악 물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매영이 해주신 조언, 소개해 주셨던 인맥 전부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매영. 이렇게 한 번씩 소동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들로 인해 저와 처가 식구들과의 사이는 더 돈독해졌어요. 특히 장인 장모님은 저만 보면 버선발로 마중 나와주실 정도로 저를 아껴주셨죠. 처가의 중심을 잡아주는 고마운 존재라면서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처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과 서울에 살던 여동생과도 사이 좋게 지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딸 가진 부모로서 남의 집 딸도 귀하고 어렵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며 아내가 두 분 집에 가면 손에 정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셨어요. 어머님, 밥도 해주셨는데 그럼 설거지라도 제가 할게요. 됐어. 집에서도 질리도록 하는 게 설거지일 텐데 왜 여기까지 와서 설거지를 해? 나중에 내가 다 할 거다. 넌 앉아서 과일이나 먹어. 네 시아버지 과일 깎는 솜씨가 기가 막히니까 그거 구경하면서 말이야. 여보, 우리 며느리 과일 좀 깎아줘요. 잠깐만, 우리 며느리 용돈부터 좀 주고. 아가, 자 바꿔라. 요새 식비도 장난이 아니지? 아무리 성익이가 거둔다 해도 장은 주로 네가 볼 텐데 이거 식비에든 생활비에든 보태 써라. 아니면 너 가지고 싶은 화장품 같은 거 사도 되고. 늘 고생이 많다. 또한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더 드려도 모자랄 판에 가끔씩 용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그것도 꼭 제가 아닌 아내 손에 말이죠. 원래 결혼하면 여자가 더 고생하는 법이라면서요. 또한 저희 집은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모든 명절 음식을 사서 차례를 지내게 됐어요. 원래는 저와 여동생까지 합세해 다 같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으니 며느리가 눈치 안 보고 편하도록 어머니가 명절 문화를 싹 바꿔버리신 거죠. 내 부모 집에서 편하게 음식 거두는 거랑 평생 남으로 살았던 시부모 집에서 불편하게 음식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야. 요샌 밖에서 사오는 음식도 다 맛있고 품질도 좋으니까 조상님들도 언짢아하지 않으실 게다. 그리고 음식도 안 하는데 불편하게 너희들 우리 집 와서 하룻밤 자고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아침 일찍 와서 내가 사다 놓은 음식으로 차례 지내고 아침밥 먹고 일찌감치 사돈 어른들 댁으로 가면 돼. 저희 부모님의 강력한 의견 피력으로 저와 아내는 명절 전날이 아닌 명절 당일 아침에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차례를 지내고 아침밥을 먹자마자 부모님은 우리를 처가댁으로 쫓아내듯 보내셨죠. 제 여동생은 처제와 같은 해에 결혼했는데 우리가 명절에 딸을 보고 싶은 만큼 사돈 어른들도 딸을 보고 싶으실 거라면서요. 덕분에 제 동생이 결혼한 후 저와 아내는 적어도 명절엔 동생과 매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동생이 도착하기 전에 우린 처가로 갔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집사람 항상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명절 전날에 집이 너무 휑하면 서운하지 않으세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그래도 처남이랑 같이 사시는데 두 분은 두 분이서만 계시니까요. 아니야. 명절이라고 요란스럽게 지내는 거 우리도 힘들고 불편해. 오히려 우리도 편하게 쉬고 좋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어. 아내는 이런 시댁이 어디 있냐며 저희 부모님께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이렇듯 양가와 더없이 잘 지내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다면 그건 아이가 생기지 않던 것이었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무척이나 갖고 싶었던지라 정말 애타게 이세 소식을 기다렸죠. 하지만 도통 아이는 찾아와 주지 않았고 결국 우린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던 해 난임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 결과 안타깝게도 문제는 아내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 아이 많이 갖고 싶어 했는데. 괜찮아. 우리 아직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 난임 치료 잘 받고 시도도 열심히 해보자고. 그래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산부인과 측의 말에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뒤 아내는 이어진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실패로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아내는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제게 아이를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죠. 미안해 여보. 근데 난 너무 힘들어. 우리 그냥 애 없이 살면 안 될까? 당신 힘들면 하지 마. 내가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지 애를 낳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 물론 애가 없으면 아쉽게 하겠지만 난 당신과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이건 당신 탓이 아니잖아. 그렇게 우린 결국 아이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아쉽거나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정말 아이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겐 그 무엇보다 아내가 우선이었죠. 우린 그동안 내심 아이를 기다리던 양가 부모님께 아내의 불임 사실을 숨겨왔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양가 부모님이 기다리시지 않게끔 우린 사실대로 모든 걸 말씀드리기로 했죠. 에휴, 미안하네, 홍서방. 물론 이게 우리 나경이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만 그래도 자네에게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장모님. 오히려 전 그동안 애를 써준 아내한테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내는 자신의 입으로 장인 장모님께 자신의 불임 사실을 알렸습니다. 반면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는 자신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아무 말도 드리지 말자고 하니 그건 또 싫다고 하지 않겠어요? 계속 두 분이 기대하시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모른 척을 해. 그냥 당신 쪽 문제라고 말해주면 안 돼? 나 두 분께 너무 면목이 없어서 그래. 크게 어려울 것도 없는 일이다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고 해도 아내가 불편하다면 그 정도야 당연히 대신 해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분께 제 문제라고 말씀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부모님은 제가 아닌 아내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 본인이 저희 아버지 생신날 술에 잔뜩 취해 부모님과 여동생 부부가 보는 앞에서 실토를 했거든요. 사실 불임은 제 남편이 아니라 전데요. 제가 그냥 당신 탓이라고 말해달라고 하니까 두 말 않고 그렇게 뒤집어 써주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전 저희 남편만큼 바보처럼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드님을 이렇게 착하게 낳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급히 아내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 부부의 입은 떡 벌어진 후였어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술에 취한 아내는 곧장 제 품에서 골아 떨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다음날 술에서 깬 아내는 전날 일을 모두 기억하곤 좌절을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 어제 일 다 기억해요. 제가 제 문제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남편 시켜서 그런 거짓말까지 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께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더군요. 저는 그 옆에서 아내를 감싸기 위해 이 사람이 시켜서가 아닌 제가 먼저 거짓말을 했던 거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를 전혀 야단치지 않고 그저 아내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자고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니? 중요한 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싶었을 정도로 죄 없는 새아가 네가 위축됐었다는 거잖아. 아기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고 했어. 요즘엔 애 없이 잘 사는 부부도 많다더라. 이건 절대 새아가 네 탓이 아니니까 풀 죽어 있지 말고 나도 네 시애비도 너랑 성익이가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더 바랄 게 없어. 아내가 잠든 뒤에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기에 저는 두 분이 저와 아내에게 혹여 화라도 나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두 분은 속으로 끙끙 앓았을 아내가 딱한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날 내심 노심초사했던 아내의 긴장감이 풀어진 건지 아내는 저희 어머니께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옆에서 아내를 다독여주던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따라 함께 눈물을 글썽거리셨죠. 제게 남편으로서 아내를 잘 감쌌다는 말을 해주시면서요. 부모님의 말씀대로 아이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은 전 이젠 아내와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때문에 전 전보다 아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반면 아내는 저와 반대로 자꾸 밖으로만 나돌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직장 동료들이랑 술 한잔하고 들어갈게. 또? 당신 요즘 회식도 주말에 친구들 만나러 가는 일도 너무 잦아진 거 아니야? 미안해. 근데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이, 이젠 애를 못 가진다는 사실이 자꾸 나를 괴롭게 만들잖아.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놀고 싶어서 그래. 임신 준비한다고 한동안 술도 끊었잖아. 당분간만 당신 이해 좀 해줘. 아내는 평일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거나 주말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곤 했습니다. 아내와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전 내심 섭섭했어요. 그래도 사람마다 아픔을 달래는 방법이 다를 테니 구태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전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야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아내가 평소 회식을 할 땐 대부분 자리를 같이 하던 제 후배가 꼬박꼬박 연락을 해줬거든요. 형님, 오늘은 술 없는 단순 식사 자리니까 나경씨, 아니 형수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형님, 오늘은 윗분들까지 함께하는 자리라 자리에 술이 좀 오갔어요. 형수님이 좀 취하긴 했는데 제가 다른 직원분이랑 같이 택시에 태워서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요. 도착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후배 녀석이 아내와 친한 직장 동료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습니다. 후배는 한 번씩 다른 공무원 동료들과 아내와 다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고 가끔 제가 걱정할까봐 취한 아내를 저희 집에 데려다 준 날엔 저와 따로 맥주를 한 잔 더 하고 가기도 했죠. 저는 그런 후배에게 늘 고맙다고 말했어요. 고맙긴요.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형수님 걱정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정도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자주 시간 내서 형수님을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형님도 속 많이 상하시죠? 그래도 저보고 힘내세요. 이혼남에 애랑도 떨어져 사는 저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잖아요. 후배는 자신이 이혼했을 때 저와 아내가 위로해줬던 것처럼 이번엔 자신이 우리를 위로해줄 차례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제가 아이 복은 없어도 인복은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저와 아내가 아이 생각을 포기한 지 1년 뒤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죠. 이번엔 당신 2박 3일 동안 다녀온다고 했지? 에휴, 내 남편 고생이 많다. 몸 조심히 잘 다녀와. 당신 이번 주말엔 아무 약속 없다고 했지? 나 토요일 점심쯤 돌아올 것 같은데 우리 오랜만에 주말 나들이나 다녀오자. 좋지.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 주로 인터넷으로 시공 의뢰를 받던 전 인근 지역으로도 자주 출장을 나갔습니다. 당시에도 저는 2박 3일 동안의 출장을 떠나게 됐어요. 그 주엔 주말 약속이 없다던 아내와 돌아온 후 데이트를 약속하면서요. 그런데 3일째 오전이 돼서야 끝날 줄 알았던 시공일이 생각보다 이른 이튿날 오후 6시 반쯤 마무리가 되더군요. 결과물을 확인한 고객님도 크게 만족해 주셨기에 저는 기분 좋게 일을 끝낼 수 있었죠. 고민이네. 집에 가서 빨리 쉴까? 아니면 쉬고 내일 갈까? 운전하기도 피곤한데. 저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대로 곧장 2시간 반 정도 거리의 집으로 향하면 9시쯤 될 것 같아 그냥 이미 예약해둔 숙소에서 쉬고 다음날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집에 가서 푹 쉴 것인지 말이죠. 결국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차를 달려서 집으로 향했어요. 일하느라 몸속에 쌓인 먼지도 씻어내고 싶어 뱃속에 기름칠 좀 해줄까 하는 생각으로 구워 먹을 삼겹살도 함께 싸먹을 쌈채소도 두둑하게 사서 말입니다. 거기에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마시면 좋을 것 같아 복분자까지 야무지게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 정말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보세요? 당신 전화했었네? 미안, 나 밥 먹고 쉬느라 휴대폰을 못 봤어. 제가 살던 아파트에 도착한 전 짐과 장본 것들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곤 저희 집이 있던 층수에 딱 내렸을 때 휴대폰으로 걸려온 아내의 전화를 받았어요. 집으로 출발하기 전 저는 일찍 돌아가게 됐다는 말과 함께 야식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자는 말을 하려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그냥 알아서 장을 본 뒤 집으로 향했던 거예요. 저는 집으로 걸음을 옮기며 아내에게 집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말을 했어요. 밥을 이제 먹었어? 나 당신이랑 같이 먹으려고 삼겹살 사왔는데. 뭐? 당신 출장 내일 끝난다며. 일이 좀 일찍 끝났어. 그래서 같이 삼겹살 구워 먹자고 하려고 전화했더니만 당신이 안 받길래 내가 그냥 알아서 사왔지. 나 엘리베이터 타고 다 올라왔어. 이제 집 들어간다. 뭐? 지금 집 앞이라고? 알았어. 제가 집 앞이라고 하자 아내는 굉장히 다급하게 전화를 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현관 바로 옆에 있던 주방에서 아내가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아내는 묘하게 숨을 헐떡거리는 것 같기도 했죠. 당신 왜 숨이 차 보여?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긴 먹은 거 설거지하고 치우고 있었지. 마침 딱 정리 다 하고 쉬려던 참이었어. 그래? 뭐 먹었는데? 그냥 남은 반찬에 밥 먹었지. 그래? 근데 당신 술 마셨어? 술 냄새가 좀 나는데? 저거 회 포장해서 주는 물고기 모양 스티로폼 접시 아니야? 당신 회 사다 먹었어? 방금 전엔 그냥 반찬에 밥 먹었다며. 그냥 금요일이니까 당신도 없고 해서 혼자 혼술 좀 했지. 많이는 안 마셨어. 그리고 당신은 힘들게 일하는데 나 혼자 회 먹었다고 하면 당신이 서운해할까봐 숨겼던 건데 바로 들켜버렸네. 사람 참 싱겁긴. 그냥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면 되지. 저는 아내가 주방을 정리하느라 바빴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방금 전까지 회에 소주를 마셨다는 말에
삼겹살은 혼자 먹어야겠구나 싶어 조금 시무룩해지기도 했죠. 아내와의 야식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그런 제 손에서 장본 것들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아무튼 당신 얼른 씻어. 그동안 내가 삼겹살 구워놓고 있을게. 아니야, 당신은 방금 밥 먹어서 삼겹살 안 먹을 거잖아. 먹을 사람이 구워야지. 우선 짐 정리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씻고 삼겹살도 내가 구울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아내는 내가 해줘야지. 짐 정리도 다 내가 해줄 테니까 얼른 씻어. 진짜? 고마워 여보.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당신밖에 없다니까. 저는 짐 정리까지 다 해주겠다는 아내 말에 고마워하며 안방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곤 씻기 위해 거실의 화장실로 향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장롱에서 뿌드득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군요. 깜짝 놀란 전 장롱을 향해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여보, 장롱에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난 못 들었는데? 그냥 윗집이나 옆집에서 나는 소리겠지 뭐. 당신 얼른 씻으러 나가. 잠깐만. 다른 집에서 난 소리라겐 너무 가깝게 들렸단 말이야. 무슨 이상한 숨소리도 나는데? 아내는 당황스러워 보이는 표정으로 자꾸만 저를 거실로 내보내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마음에 더더욱 장롱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그 안에선 마치 누가 있기라도 한 듯 거친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너무 이상하게도 저를 계속 말리더니 나중에 나의 제 팔을 잡아 끌기까지 하지 않겠어요? 여보, 장롱 열지 마. 윗집 소리라니까? 열지 마. 얼른 가서 씻어. 열지 말라고. 당신 진짜 왜 이래? 너무 수상하잖아. 이거 놔봐. 말리는 아내가 너무 수상했고 더불어 불길한 느낌이 엄습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말리는 아내를 뿌리친 뒤 장롱을 확 열어 제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광경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형님. 장롱 안에 웬 남자가 볼썽사납게 쭈그리고 앉아있더군요. 그 옆엔 그 사람의 거신 듯한 옷가지와 신발이 나뒹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볼썽사나운 남자의 정체는 저와 아내를 소개시켜줬던 바로 그 사람, 후배 태환이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최악의 광경에 저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분노가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무지하게 겁에 질린 표정의 후배에게 이글거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넌 나도 없는 내 집에서 난닝구만 있고 왜 그러고 있냐? 그게요, 형님. 빼도 박도 못할 그 진실 내가 얘기해줘? 너 내 마누라랑 언제부터 바람났냐? 멸치 자식아, 당장 거기서 기어 나와!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겁에 질려있던 그놈을 보고 의심이 확신으로 단번에 바뀌었던 거예요. 제 아내와 그놈은 더럽게도 둘이 눈이 맞았던 겁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그동안 제 아내를 챙겨주고 저를 안심시켜준답시고 제게 연락을 해왔던 그놈의 행동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일이 내 아내와의 외도를 감추기 위한 쇼였나 싶어 더더욱 배신감이 치밀었죠. 저는 우선 증거를 남겨놔야겠다 싶어 얼른 휴대폰을 꺼내 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곤 여전히 장롱에서 나오지 않고 제 눈치만 보던 그놈을 끌어냈죠. 더러운 것들이 지금 내 집에서 뭘 한 거야? 당신 이 상황에 대해 당장 설명해. 내 집에서 무슨 더러운 짓거리를 벌였어? 여보, 우선 그 휴대폰 좀 내려놓고 내 말 좀 들어봐. 아내는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그 사이 그놈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노리고 와락 달려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가볍게 그놈을 피한 뒤 그놈의 뒤통수를 팍 내리쳐서 무릎 꿇려버렸습니다. 키로도 덩치와 힘으로도 그놈은 절대 저를 당해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력하게 제게 당한 그놈을 보고 지레 겁을 먹은 아내까지 그놈 옆에 자처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는 제 앞에 나란히 무릎 꿇은 그들을 여전히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저는 우선 정황부터 알아야겠다 싶어 싸늘히 물었어요. 둘이 언제부터 만났어? 야 백태환, 네가 말해. 오늘 여기서 적어도 네 두 발로 멀쩡히 나가고 싶으면 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야. 알았어?
얼마나 겁에 질렸으면 그놈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모든 사실을 실토하더군요. 그놈 말에 의하면 이미 서로 마음이 있었던 두 사람은 제 아내가 아이를 포기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형수님한테 마음이 있던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형님을 생각해서 꾹 참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형수님이 절 먼저 대놓고 꼬셨어요. 자긴 어차피 애 못 갖는 몸이니까 들킬 염려 없이 안심하고 만나도 된다고요. 솔직히 그런 말에 마음 있는 여자한테 안 넘어갈 남자가 몇이나 됐겠어요. 야, 백태관, 너 나한테만 그렇게 뒤집어 씌울래? 아니야, 여보. 이 인간이 나 먼저 꼬셨어. 그래, 내가 불임에 대한 아픔 때문에 이 사람한테 위로받다가 마음이 생긴 건 맞아.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서로 아픔 있는 사람끼리 그렇게 위로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식으로 나한테 흘렸다니까? 난 그 말에 대해 대답을 해줬던 것뿐이야. 그리고 난 그냥 심심풀이로 만난 거지만 이 사람 사실 완전 악질이야. 당신이 이 사람 이혼했을 때 쓴소리 좀 했잖아. 거기에 대해 사실 앙심을 품고 있었대. 그런데 나랑 바람 피우면서 그 보복을 하는 것 같아서 내심 좋다고까지 했다니까? 이 사람 당신에 대한 앙심 때문에 날 꼬셨던 거야. 그러는 넌 평소에 당신 남동생 도와준 일로 맨날 자기가 옳은 척 잘난 척 하는 게 꼴보기 싫었다고 형님을 이런 식으로라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 주제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자긴 빠져나가려는 거야? 형님, 이 여자 완전 배은망덕한 여자예요. 형님 완전 속고 사신 거라니까요? 형님은 진짜 이런 여자랑 애가 안 생긴 게 천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켜보고 있자니 자기만 살겠다고 제 앞에서 서로를 헐뜯는 게 아니겠어요? 그 헐뜯는다는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이 둘이 방금 전까지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 가장 믿었던 동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죠. 제가 왜 그렇게 큰 배신감에 휩싸여 이젠 타인을 잘 믿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러분도 이제 좀 아시겠죠? 그들은 제가 호의로 했던 모든 행동을 속으로 난이꼽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저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욕망에까지 충실했던 그 둘을 보니 아주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소리를 빽 하고 질렀습니다. 알 건 다 알았으니까 그만해, 이 더러운 것들아. 그래서 만난 지 거의 1년이 다 됐고 나 출장 간 사이에 내 집에서 오붓하게 회랑 소주까지 먹었다 이거지? 그건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솔직히 평일에도 주말에 친구들 만난다고 했을 때도 대부분 태칸 씨 만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진짜 회식했을 때도 있었어. 태칸 씨가 사진도 보내줬었잖아. 맞아요, 형님. 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시끄러워. 지금 그게 중요해? 이것들이 어디서 말장난하고 있어? 그리고 백태관, 너는 내 마누라랑 실컷 놀아난 뒤에 감히 내 집에 와서 나랑 맥주까지 또 마시고 간 거지? 감히 날 그렇게 농락해? 너희 둘 다 잘 들어. 난 너희를 위해서 진심을 다했어. 난 어릴 적엔 태칸이 널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서 도왔고 너 이혼했을 때도 널 위한 마음에 진심으로 쓴소리를 해준 거야. 당신한테도 마찬가지야. 난 당신을 아꼈으니까 처남에게도 아낌없는 도움을 준 거야. 알지, 여보. 나도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웃기지 마, 이 소름 돋는 여자야. 고마워하긴커녕 내가 잘난 체 하는 것 같았다며. 다 필요 없어. 너희 둘 다 내 진심을 원수로 갚은 거야. 난 그런 너희들 절대 용서 못해. 절대 가만 안 둘 줄 알아.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2번 다시 형수님 안 만날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여보, 나도 이젠 이 사람 직장에서도 쳐다도 안 볼게. 이젠 당신만 보고 살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들은 제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싸늘히 말했죠. 난 너희들 같은 도덕성 없는 것들이 국민 혈세 받아 처먹고 사는 걸 절대 못 봐. 그러니까 둘 다 알아서 사표 내고 공무원 그만둬. 뭐? 공무원을? 여보, 그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공무원이 됐는데. 그럼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 내가 시청에다 제보해줄까? 어디 시청뿐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해줘? 선택해.
영상 공개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래? 조용히 사표 내고 알아서 그만둘래? 저는 절대로 그들을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 손을 댈 가치도 없는 두 연놈에게 물리적 복수를 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보복해주는 게 나를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나은 길이다 생각해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제 충격적인 말에 그들은 알았다는 대답은 못하고 연신 싹싹 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용서해달라는 말을 듣기도 싫다며 우선 괘씸한 그놈부터 옷과 신발을 들려 쫓아내버렸죠. 그놈은 옷도 신발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처량하게 집 밖으로 쫓겨나야 했어요. 다음은 당신이야. 이 집 내 돈에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마련한 집인 거 알지? 그러니까 당장 당신 집만 싸서 나가. 친정으로 가든 그놈 집으로 가든 사라지라고. 여보, 제발. 내가 친정에 어떻게 가. 나 바람 피워서 당신한테 쫓겨난 거 알면 아빠한테 얻어 터질 수도 있어.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 다 자업자득이야. 당신이 당신 발로 안 나간다고 하면 나 처가 식구들한테 이 영상 보낼까? 그럼 내가 안 쫓아내도 처남이든 당신 부모님이든 찾아와 당신 끌고 갈 것 같은데 난 지금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착한 당신 가족들 마음에 대못 받고 싶진 않아서 이 영상 안 보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지금 바로 전송해줘? 저는 아내를 쫓아내기 위해 처가 식구들까지 들먹이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제 아내는 엉엉 울며 간소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혼자 남은 전 너무 큰 배신감과 답답한 마음에 사온 복분자를 안주 없이 콸콸 들이켰어요. 그리곤 망연자실하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1시간 뒤쯤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홍서방, 미안하네. 지금 우리 나경이가 집에 와서 자네한테 쫓겨났다고 말해줬어. 지금 자네 장인이 그 배은망덕한 것을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흠씬 두들겨 패놨네. 세상에 어떻게 그 애가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장모님에 이어 전화를 이어받은 장인어른 또한 제게 사과를 하며 오열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뒤엔 처남이 아예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머리까지 숙여 용서를 빌었죠. 죄송해요, 매영. 매영이 집에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누나가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진짜 누나 2번 다시 안 보고 살 거예요. 부모님도 누나한테 일주일 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심지어 그날 처남이 돌아간 후 다음날 처제와 동서까지 전화해 제게 사과를 하고 위로를 전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들에게 괜찮다는 말도 아니면 원망의 말도 할 수가 없어 그저 덤덤히 작별 인사를 건넸죠. 정말 결혼 후 5년이 넘게 최선을 다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이후 정말 처가에서 쫓겨나기 전 아내는 저희 부모님까지 찾아가 애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께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겁을 했어요. 어머니는 화를 꾹꾹 눌러 담은 목소리로 아내를 집에 들이지도 않고 쫓아냈다고 말씀하셨죠. 뻔뻔하게도 널 설득해달라길래 내 집에 있던 팥을 들고 나와서 뿌려버렸다. 네가 귀신이라도 씌인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모렴치할 수가 없다면서 말이야. 괘씸한 거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감히 내 아들을 배신해? 시원하게 잘 내쫓았다. 절대 받아주지 마. 버텨봐야 소용없다는 걸 드디어 깨달은 아내는 엉엉 울며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공직을 그만두지 않으려던 두 연놈은 딱 하루 주겠다는 제 으름장에 결국 사표를 내야 했어요. 왜 그 영상을 시청에 제보하지 않았냐며 저를 바보 같다고 말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했던 말처럼 죄 없는 그들의 가족만큼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 후배의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워낙 좁은 지역이다 보니 소문이 퍼지면 가족들도 분명 상처를 입을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공무원을 자기 손으로 그만둬야 했고 아내는 처가에서 쫓겨나 작은 월세집을 구해 살게 됐죠.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사표를 내던 날 시청에서도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하며 싸웠다더군요.
그 뒤엔 당연히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니 아내가 그놈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을 따로 구했겠죠. 그렇게 저는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며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렇게 끝이 난 줄 알았지만 저만 입을 다물고 있는다고 해서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잠잠해지진 않았습니다. 성익 씨, 알고 있어? 그 두 사람, 지금 한 사람은 충청도 쪽으로, 한 사람은 서울로 이사 갔대. 차마 이 지역에서 낯짝 뻔뻔하게 들고 더 살아갈 용기가 없었던 거지. 참 꼴 좋다. 쉬쉬한다고 해도 소문은 퍼지기 마련이잖아요. 저와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갔었던 공무원 동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혼의 전말을 듣고 이건 공무원의 망신이자 수치라며 분노했어요. 특히 바람의 자신들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크게 화를 냈죠. 그들은 이 좁은 지역의 그 연놈에 대한 소문을 파다히 퍼뜨려 버리더군요. 결국 손가락질과 눈총을 견디지 못한 그 둘은 이 지역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각각 다른 지역으로 말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웬만하면 둘이 다시 붙어 살길 바랬지만 그 둘은 결국 영영 이별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부디 그곳에선 조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저 같은 피해자를 만들고 살지 않기만을 바래주었죠. 만약 그때 제 출장 일정이 하루 먼저 끝나지 않았다면 저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바보처럼 속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천운에 감사하며 전 앞으로 그들 보란 듯이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생각이에요. 비록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금은 많이 괴로워하고 있지만 언젠간 반드시 훌훌 털어내버리며 말이죠. 결혼이란 일륜지 대사라고 불릴 만큼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때문에 많은 축하를 받는 만큼 그보다 더 큰 책임감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물론 성격 차이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이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부라는 법적 관계로 묶여있는 동안은 의리를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시간 동안의 의리와 부부라는 이름에 따르는 책임조차 지지 않을 생각인 제 전처 같은 사람들은 애초에 결혼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저 같은 배우자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조차 몰락의 길로 밀어넣게 될 테니까요. 제 후배놈처럼 그 몰인간한 짓에 동참한 상간자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이 사회 구성원으로 태어났으면 적어도 사회적 동물로서 기본적인 도리와 염치 정도는 모두 지키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넋두리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려요.